아주머니,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꿈쯤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정우야, 그게 정말 내 가족이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핑계를 만드는 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낯선 도시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만난 잊지 못할 인연, 그리고 그분 덕분에 배운 인생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저무비라는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았어요. 제가 막내라 그런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형 누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죠. 특히 아버지는 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울 가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항상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울로 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몰려왔어요.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서울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어렵게 모은 돈은 첫 학기 등록금을 낼 정도였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날, 고속버스를 타고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빌딩은 끝없이 높았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제 나도 이 도시의 일원이구나 라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고향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인터넷과 게시판을 뒤져가며 방을 알아봤어요. 학교 근처 원룸은 월세가 너무 비쌌고 결국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구했어요. 방은 좁고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도 월세가 저렴했고 최소한 제 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첫날, 짐을 들고 비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옆 건물이 가려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것도 나만의 공간이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고시원 주인은 김정희 아주머니라는 분이셨어요. 나이는 32 정도로 보였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이 고시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계셨죠. 이삿짐을 들고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새로 온 학생이지? 방은 좀 작아도 지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뭐든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생소한 도시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 아주머니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고시원에는 저처럼 서울 생활을 시작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이를 찾아온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았어요. 매일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 작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나누던 짧은 대화들, 그리고 아주머니의 소박한 인사말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됐죠. 아주머니는 고시원 입구 옆에 작은 꽃밭을 가꿨는데 그 꽃들을 매일 아침 정성껏 돌보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꽃을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좁은 방에만 있다가 이 꽃들을 보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해서. 그 대답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달한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학교 수업은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랐고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새벽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날들이 많았어요.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버거웠어요. 그런데도 고시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김 아주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에 돌아와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건네는 한마디,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말에 만들어주신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이 고시원에서의 삶은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첫 도전이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낯선 곳에서 시작하는 삶,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성장했던 기억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첫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매일 수업과 과제,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바쁜 날들을 보냈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특히나 돈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들은 뒤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배가 고파도 그냥 물 한 잔으로 버티는 날도 많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빠듯하게 살아야 했죠. 그런데 고시원 아주머니 김정희 씨는 그런 저를 항상 살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작은 행동으로 저를 돕곤 하셨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알바가 끝나고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제 방 앞에 작은 쪽지와 함께 보험경, 그리고 김치찌개 냄새가 풍기는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별표,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 이거 먹고 힘내. 건강 조심해야 해. 별표.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다는 게 정말 큰 위로였거든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작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건네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문 앞에 신문과 함께 삶은 달걀 2알을 놓아두신다든지,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시면서 다녀오면 그냥 여기 두면 돼 라고 하시는 시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머니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아주머니도 저와 비슷하게 고독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사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호야, 내가 여기 와서 참 다행이야.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일이라도 나누니 덜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냥 고시원의 한 세입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주머니에게 제가 작은 존재로나마 힘이 되고 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알바가 없는 날이면 아주머니와 함께 작은 고시원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도 했어요. 아주머니는 간단한 밑반찬을 만드는 걸 좋아하셨는데 김치볶음이나 멸치볶음 같은 걸 만들어서 저에게 조금씩 나눠주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 다음번엔 제가 재료 사올게요 라며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어요. 한 번은 중간고사 준비로 밤을 새우던 날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피곤해서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새벽에 아주머니가 작은 컵라면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밤 앞에 놓아두셨어요. 쪽지에는 시험 잘 봐라, 응원할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혼자서 던져진 듯한 느낌 속에서 아주머니의 이런 작고 조용한 배려는 제게는 너무나도 큰 위안이었어요. 아주머니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서 가족 같은 존재를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주머니와의 인연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간이가 많았고 저녁에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잡혀 있었던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후쯤 갑자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었기에 조금 놀랐죠. 전화기를 들었는데 누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야. 아빠다 말기 암이래.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모든 게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누나는 이어서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던 밭을 팔았어. 그래도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했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항상 강인하고 든든하셨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주말이 되자마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밤새 버스를 타고 도착한 병원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분과 너무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더없이 말라 계셨어요. 아버지를 보며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을까? 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정호야,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였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밤새 고민했어요. 수업을 듣고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손이 떨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군대에 가기로 한 거죠. 군대에 가면 최소한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결정이 가족에게는 작은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 결정을 말하기 전에 저는 고시원 아주머니 김정희 씨에게 먼저 털어놓았어요.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고시원 작은 거실에서 김치볶음을 만들고 계실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저 군대 가기로 했어요.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프라이팬에서 나는 김치볶음 냄새만 고유히 퍼졌죠. 잠시 후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내가 뭐라고 막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꼭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해.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아주머니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엄마가 많이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의지를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군대에서 몸 건강히 다녀오라고 하셨고 누나는 저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김 아주머니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뜨신 목도리와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추운 날에도 힘든 날에도 너는 잘 해낼 거야.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보자. 그 목도리를 들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겠다고요.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말라 계셨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음을 지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돈 들어갈 일 많았는데 병원까지 가면 더 힘들잖아. 그냥 약간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고생해 오셨는지 알 것 같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 곁을 지키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저를 위로하셨죠. 점호야, 너는 꼭 서울로 돌아가야 내가 이렇게 아파도 너는 너의 길을 걸어야 하잖아.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손에는 낡은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서울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는 데는 쓸 수 있을 거야. 너의 꿈을 꼭 이루렴. 그 말씀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영원히 잠드셨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옛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본 건 김정희 아주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반겨주시는 그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아주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어요. 점호야, 오랜만이구나. 고생 많았지?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와의 이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고시원의 방은 여전히 좁았고 그 특유의 오래된 냄새도 그대로였어요. 벽지도 군대 가기 전과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시원은 조금씩 더 낡아진 것 같았어요. 복도에 있던 낡은 전자레인지는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공용 화장실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방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여기 돌아와 줘서 고마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저는 차를 마시며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고향에서의 시간을 아주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게 가장 큰 효도일 거야. 서울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 안에서 엄마가 주신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각오를 다졌어요. 고시원의 작은 반이 다시 제 꿈을 향한 출발점이 된 거죠. 서울로 돌아와 다시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익숙했던 이곳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게 바빴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다르게 저는 김정희 아주머니를 더 자주 신경 쓰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말없이 작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늦은 밤 공부를 하고 있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방 앞에 두고 가시거나 주말에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행동이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만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머니가 웃는 모습이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 이런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감사한 마음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방 앞에서 무심하게 건네던 힘들지? 잘하고 있어. 나는 말 한마디가 저를 흔들리게 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지인지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주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고시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특별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고시원에 머무른 시간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 고시원을 떠나야겠다고요. 감정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시원을 떠나면 제 마음도 다시 평온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던 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저 이번에 방을 빼기로 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래?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요 라고 둘러댔어요.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면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 하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내 방은 언제든 열려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셨다는 걸 알기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시원을 떠나 다른 자취방으로 옮긴 뒤에도 저는 아주머니를 자주 떠올렸어요. 새로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생각났어요. 그 이후로 아주머니를 보러 고시원에 다시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느꼈던 의지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으로 옮기고 나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대학 수업과 과제를 따라가기도 벅찼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문제는 제 몸이 점점 지쳐간다는 거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겨우 힘을 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김정희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손에 뜨거운 보온병과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한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저모야, 이렇게 아플 거면 왜 연락 안 했어? 이렇게 혼자 앓고 있으면 어떡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떠난 이후로 아주머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궁금했어요. 아주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제게 뜨거운 죽을 내밀고는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방을 둘러보며 이렇게 어지럽히면 병이 더 오래가 나며 방 청소까지 해주셨어요. 아주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시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감정이 다시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실까? 아주머니는 그냥 나를 예전처럼 동생처럼 생각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주머니가 죽을 다 먹은 제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점호야,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됐어. 자주 연락 안 해도 내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 방법은 항상 있으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 저는 울컥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선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한두 번 더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는 일부러 바쁘다며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제 감정이 더 깊어질까 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주머니를 만난 건 고시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그날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호야, 나도 이제 이 고시원을 그만둘 생각이야. 내가 이곳을 떠나도 내가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내 연락처로 연락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날이었어요. 바쁘게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던 중 문득 눈에 익은 곳이 보였어요. 바로 예전에 살았던 고시원이었죠. 고시원 앞에 멈춰 섰을 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익숙했던 나무물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고시원 간판은 빛바랜 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때 매일 오가던 그 복도와 공룡 부엌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방 앞에 두고 가셨던 따뜻한 죽과 약봉지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궁금한 마음에 근처 가게에서 일하던 예전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김정희 아주머니에 대해 아세요? 라고 묻자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분 말이구나. 몇 년 전에 고시원을 정리하고 떠나셨어. 들리는 소문으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려던 순간 아주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사실 정희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사고로 떠났다고 들었어. 그 후로 고시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친자식처럼 대했지. 너도 그중 하나였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자상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세입자와 주인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삶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셨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아주머니 덕분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고시원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아팠을 때 약과 죽을 들고 찾아와 주셨던 일, 떠날 때까지도 제 방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며 건네셨던 그 따뜻한 말들이 이제야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의 고달했던 시간 속에서 아주머니는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해준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저를 비롯한 고시원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제게 단순한 고시원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에 있어준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죠. 이 기억은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숙소 근처 해변으로 나와 바닷바람을 쐬며 걷고 있었죠. 날씨는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실루엣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이 김정희 아주머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희끗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아주머니, 저예요. 정호예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곧 저를 알아보셨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호구나.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 많이 컸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주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해변에서 살게 된 이유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시원을 정리한 후 오랜 시간 생각 끝에 부산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혼자 조용히 지내며 바다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셨다네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난 이제 혼자가 더 편하더라. 여기서 바다를 보며 지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갑자기 옛 고시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정호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이 떠올랐어. 너도 알겠지만 내 아들이 아주 오래전에 떠났거든. 너는 그 친구처럼 참 성실하고 착했어. 그래서 너를 보면 마치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가끔씩 놀러 와라. 바닷바람 쐬고 싶을 때 언제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부산에서 아주머니와 다시 만난 뒤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주머니와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고요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외로운 삶을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를 내가 모셔오면 어떨까? 같이 살면서 내가 그분을 돌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주머니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잖아. 혹시 내가 괜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주머니는 항상 타인에게 짐이 되길 원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고시원에서 살 때도 아주머니는 본인이 힘들어도 절대 그걸 내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더 애쓰셨던 기억이 나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머니를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이 어쩌면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모든 따뜻함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지만 그것이 진정 아주머니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인지 고민이 됐어요. 며칠 뒤 저는 아주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지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어떤 것일지 상상이 갔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모야, 여기 바다는 늘 잔잔하고 좋아.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복잡하잖아. 난 여기서 충분히 행복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순간 제가 모셔오는 것이 아주머니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평온함을 찾으셨고 그걸 존중해 드리는 것이 진짜 보답일 수 있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후로 저는 아주머니께 종종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곤 했어요. 가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는 부산으로 내려가 아주머니를 찾아뵙기도 했죠. 아주머니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니? 라고 하셨지만 그 미소 속에서 반가움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요즘 들어 아주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요. 특히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한마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해 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던 말씀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워요. 아주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함을 나눠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보답할 차례라고 느껴지는데 아주머니가 정말 그걸 원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밤이면 아주머니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아주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혹시라도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아주머니는 예전부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기에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평온한 삶을 누리시는 아주머니를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 봐 걱정도 돼요. 아주머니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셨으니 제가 굳이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이런 고민이 반복되던 중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여쭤보기로요. 제가 모셔오겠다고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진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주말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계속 마음속으로 질문을 준비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제가 아주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면 어떨까요? 제 곁에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아주머니께 솔직한 제 마음을 전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부산에 도착한 후 아주머니가 계시는 작은 집을 찾았어요. 집 앞에 서니 문득 긴장되더라고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보자 깜짝 놀라셨어요. 저모야, 이렇게 또 와주다니.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왔니? 저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그동안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도움들,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를 모셔오고 싶은 이유를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모야, 내 마음이 참 고맙다. 하지만 난 지금 이곳에서 충분히 행복해.
여기서 바다를 보며 지내는 게 내겐 더 어울리는 삶인 것 같다.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찾으셨고 제가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아주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제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셨고 저는 그분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도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아주머니와 약속했던 바닷가 근처로 향하며 지난번처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눌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벤치 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늘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엔 텅 빈 바다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 가게에 들어가 아주머니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가게 주임께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 아주머니 말인가요?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떠나셨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함께했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왜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을 더 솔직히 전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신 모든 따뜻함을 이제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죠. 잠시 후 아주머니의 옆집에 살던 이웃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혹시 정호 씨인가요? 김 아주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당신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봉투 위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별표 정호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한 게 많이 아쉽구나. 내가 서울에서 다시 일어서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게 내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 너는 항상 나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단다. 비록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행복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삶이 힘들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 사랑을 담아 김정희 드림. 별표.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이 이제는 영원히 전하지 못할 말로 남아버렸다는 사실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날 저는 한참 동안 바닷가에 앉아 아주머니를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쉬워해도 아주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남겨주신 따뜻함과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가방 속에 든 김 아주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꺼내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아주머니의 진심이 느껴질수록 가슴이 아팠고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조금만 더 빨리 아주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마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미뤘을까? 아주머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던 날, 뜨거운 국을 건네주시던 그 손길,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선명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아주머니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 아침마다 다시 읽곤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우연히 북내 복지관에서 노인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집안일을 돕는 일들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느 날 제가 돕던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내가 와줘서 참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 참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저를 보며 느꼈을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와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질문은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주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뵈었다면 아주머니가 조금 덜 외로우셨을까? 이 질문들은 아마도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과 배려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 혹은 그 후회를 바탕으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아주머니의 편지를 펼쳐봐요. 그리고 다짐해요. 더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자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지금 당장 전하자고요. 아주머니는 제게 단순한 고시원 주인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자 또 한 명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아주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게 주어진 후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후회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